서초동 그 교대역에 있는 법무법인 천명의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저희는 상속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이 지나면 만 12년 상속만 전문으로 하는 상속 전문로펌의 담당 사무장입니다. 다른 유튜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주로 유튜브에서도 상속이랑 유류분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상속재산 분할이든 유류분이든 이 증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유튜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단 안 보셨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산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은 그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류분은 증여재산 더하기 유증재산. 유류분 소송 많이 하시죠. 상속재산 있고 빼기 이제 상속 채무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유류분에서는 기초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볼펜이 안 나오네요. 이 기초재산 이거에다가 법정 상속 비율 있죠. 법정 상속 지불에 곱하기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값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왜 그러면 유류분에서 유류분이 증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냐면, 이 법정 상속 비율은 사실 상속이 수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남매가 있다면 2분의 1씩이고, 유류분은 율법 규정에 딱 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 같은 경우, 배우자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변경이 안 됩니다. 자, 유증재산 이건 유언으로 정해진 상속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부인하거나 변동될 일은 없습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지. 상속재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채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채무는 변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남은 게 증여 이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여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받는 나의 유류분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내 유류분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유류분과 증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이 증여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이외에 법 논리라든가 몇 가지 있지만 그거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이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자, 이제 왜 유류분에서 증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을 보겠습니다. 자, 상속재산 소송을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을 정하게 되죠. 내가 얼마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게 이겁니다. 이 상속재산 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증여재산이 있습니다. 역시. 그리고 유증재산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시 상속재산이 또 들어가요. 아까하고 똑같죠. 그리고 역시 채무를 빼줍니다. 자, 아까는 이걸 기초재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름만 틀리지 구성하는 요소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곱하기 법정 상속 비율입니다. 이게 법정 상속 비율을 곱하면
이제 내가 받을 내 상속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받은 증여재산과 유류분, 아니 유증재산, 유증재산을 뺍니다. 이렇게 빼면 이게 내가 받을 이제 비율이 됩니다. 내가 상속 비율, 최종 상속 비율이 됩니다. 물론 뭐 여기에는 뭐 기여분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일단 그거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셨듯이 유증재산은 의미 없다 그랬죠. 변동 없습니다. 이것도 변동 없습니다. 사실 채무도 마찬가지고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유증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남는 건 이걸 다 빼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유류분 상속재산 비율을 구하는데 이 부동의 변수, 그러니까 뭐 상속이 몇 명이고 상속재산 얼마고 이렇게 변동될 수 없는 이 요소를 빼면 자 이거 빼죠. 유증재산 뺍니다. 결국 남는 건 증여만 남습니다. 이 단주 생속재산에 들어갈 증여, 이 증여는 내가 받은 증여만이 아니고 뭐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증여, 이 두 개가 남습니다. 따라서 내 상속분이 올라가려면 이게 많고 이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고 이게 떨어지면 이게 마이너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내가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상속재산에서. 이게 적은데 내가 많다. 그러면 사실은 나는 상속에서 받아갈 재산이 없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자, 왜 상속재산 분할에서 그 증여가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 사망하셨고 일녀와 일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10억의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 법정상속분이 2분의 1씩이니까 곱하기 2분의 1하면 5억씩 가져가면 됩니다. 그쵸? 5억씩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10억 중에서 일녀에게 5억을 증여합니다. 남은 그래서 5억을 증여했기 때문에 남은 재산은 상속 재산은 5억만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그 사실 유언은 없고 채무도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속 비율은 일녀 같은 경우는 자 10억 원래 10억 있었죠. 그러니까 그 증여 아까 증여 5억이라고 했죠. 빼기 유증 없습니다. 빼기 상속재산 더하기 5억입니다. 상속 채무 없습니다. 자, 이러면 10억입니다. 이게 이제 간주상속재산입니다. 곱하기 2분의 1 하면 내게 5억인데 여기서 내가 5억을 증여를 받았으니까 나는 0원이 됩니다. 이게 상속분이 없게 됩니다. 일남 같은 경우는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나는 받은 게 없습니다.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5억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가서 내가 5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여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재산에서 이 일녀가 못 받는 상속 재산에서 못 받는 이유는 이 일녀의 증여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남이 5억을 받는 이유는 증여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상속 비율과 이 증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상속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유류분이라든가 뭐 상속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이외에 뭐 등록부정정이라든가 상속폭의 한정승인, 뭐 혼외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서 뭐 혼외자의 상속회복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빈도수가 높은 것은 이 유류분 방한 청구 소송하고 상속재산 분할 소송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증여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걸 증명하기만 하면 유류분 같은 경우는 반환받을 수 있다. 또는 상대방의 그 특별수익으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상속분이 올라간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증여받은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유류분 소송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몇 가지 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런 겁니다. 자, 증여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여기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피상속인이 2022년 5월 3일 사망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날이 언제죠? 1년이 되는 날이 2021년 5월 2일입니다. 요 사이에 제3자가 증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이거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아닌 자, 쉽게 말하면 며느리, 손자는 원칙적으로 요 안에서 받은 것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받은 증여만 유류분 반환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1114조 후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역시 기간의 제한이 없다라는 이제 규정도 있고 판례도 있습니다. 악의는 언제 악의를 보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너무 자세하게 가니까 빼고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자 또는 며느리 이게 증여가 일어났습니다. 자, 증여는 증여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이거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반환 청구서에도 이거는 빠집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증여라고 해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유류분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자,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간의 문제입니다. 제3자 증여 문제입니다. 자, 이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입니다. 피상속인께서 남편 되시는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집과 일부 현금 또는 부동산을 증여를 했습니다. 자, 증여했죠. 그럼 이게 원래 유류분 반환 대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는 특별 수익으로 돼야 됩니다. 이게 상속분에서 공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상속분에서 공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배우자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남편이 있습니다. 여기 아내가 있죠. 자녀를 이렇게 낳습니다. 자녀들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면서 이 배우자는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이 이제 일을 하겠죠. 보통 물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일을 하다가 결국에 사망을 합니다. 나이를 들어서.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재산이 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아파트를 반반씩 해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죠. 거의 다 가장 이름을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 과연 이렇게 증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거를 다 반환 대상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같이 혼인 생활을 유지를 했고 자녀들을 양육을 했고 그런 것에 고마워. 그리고 남자 그런 거 혼자 벌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혼자 벌었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의 성격도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이 사망을 하면 혼자 남게 되는데 이 배우자가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된다.
그거에 대한 배려 차원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만약에 그런 의도를 증여를 한 것이라면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특별수익입니다. 예.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왜 여기서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이 나오냐면 아버지가 아들이 세배한다고 세뱃돈을 줍니다. 이 증여는 무상의 대가입니다. 이게 무상의 재화.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주는 거.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겁니다. 예. 무상으로 이런 거를 증여라고 부릅니다. 뭐 아들이 뭐 학교 다니는데 용돈을 줍니다. 이렇게 뭐 10만 원, 20만 원. 증여입니다. 증여라고 해서 특별식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거를 특별시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유류분해나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될 증여를 특별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이 특별수익은 뭐냐면 상속분의 성급입니다. 이게 상속분의 성급. 그러니까 가만히 증여를 하지 않고 놔뒀으면 상속재산으로 가서 그거를 상속으로 이렇게 나눠줄 거를 미리 주는 겁니다. 이게 성급 미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상속받을 것을 미리 주는 것만이 특별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주긴 줬는데 그것이 상속분 나중에 남편이 사망하고 나면 상속재산을 나눠주는 뭐 분할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같이 재산을 형성한 거에 대한 분할의 의미라든가 뭐 이런 거면 그 상속분을 미리 준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 상속분에서 공제할 수도 없는 거다. 네, 이게 이 배우자의 이 증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증여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상제분할을 하든 저희가 상제분할을 상속재산 분할을 줄여서 상제분할이라고 부릅니다. 상제분할을 하든 유류분 반환을 하든 이 배우자 증여가 문제가 되면 대부분 대법원 판례를 들고 나옵니다. 뭐 저희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상속분의 성급인지 아닌지 그거는 개별 사안마다 이제 달라지게 되죠. 어떤 부동산이 증여가 됐는지, 어떤 금전은 얼마인지, 그 부동산 가격은 얼마인지, 그 당시에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뭐 과정은 어땠는지, 함께 살아온 과정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어떤 거는 특별식이고 어떤 건 특별식이 아니고 이거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뭐 받은 게 다 특별식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빠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증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여라 그래서 다 특별식이 되고 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상계분할에서도 배우자가 증여받았다고 해서 그만큼을 상속분에서 공제한다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는 일부는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좀 상당히 모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모호한 얘기일 수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로 보여지면 그 한도 내에서는 특별히 볼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입니다. 특별식도 추상적 개념이고 뭐 재산 분할의 성격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재산 분할인지 어디까지부터 어디까지가 뭐 같이 혼인 생활한 거에 대한 뭐 고마움에 대한 보답인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사안마다 결정을 하는 판사님이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배우자가 증여받았다 그래서 전부 다 그것이 특별식은 될 수 없다.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감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간병에 대한 대가를 보인다면 이거를 특별식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상속인이 이제 아파트를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10억인데 여기에 그 아들이 증여를 받았는데 여기에 아버지가 처음에 집을 살 때 자기가 5억을 보탰습니다. 5억을 보탰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아들이 증여를 해줬죠. 증여. 아버지한테 증여해준 겁니다. 이렇게. 그 다시 또 자기가 증여를 받은 거죠. 근데 아버지한테 증여된 순간 그건 아버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서 넘어갔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10억짜리를 증여받았다는 거.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10억을 특별수를 받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판례가 나와가지고 아들이 나한테 10억을 줘서 내가 5억을 줘서 이 10억짜리 부동산을 샀으니 그거에 대한 대가로 준다는 거죠. 대가. 재산을 형성하는 대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5억은 처음에 이 10억 중에서 5억은 이 아들이 투자한 거기, 아들이 보태준 거기 때문에 형성하는 데 기여한 거기 때문에 그 5억은 빼고 나머지 5억만 증여를 본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물론 딱 이게 5억이 아니고 더 넘을 수 있습니다. 또는 네가 5억을 줘가지고 내가 이 아파트를 사서 그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재산 형성하는 데 대한 보답과 내가 월세를 살았으면 5억 갖고 반전세에 월세를 살았으면 월세가 나갔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아파트를 살아서 연금을 갖고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쓴다 라면 5억을 초과할 수 있겠죠. 더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또는 아들이 이제 부양을 합니다. 아버지를. 부양을 하고 병원에 간병을 하고 상당 기간 동안 10년 이상 이래서 이거에 대한 대가, 네가 나를 그렇게 내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이걸 주고 남은 여생도 네가 변함없이 나를 보살펴 달라 라는 부탁의 의무로 이거를 줬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특별수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세 가지, 크게 하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전체는 다 증여입니다. 이게 증여. 그러나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특별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특별식이 아닙니다. 특별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방안 청구를 할 수도 없고 상속본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와 특별식은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다른 관계입니다. 요거를 쭉 요거는 머릿속에 담아주셔야 됩니다. 지우고 만약에 잘 이해 못하셨으면 뒤로 돌려서 요걸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이게 증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특별수익은 이게 특별수익입니다. 이것만 특별수익입니다. 여기에는 소액도 있을 것이고 자연스러운 애정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부담부 증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억짜리 부동산을 주는데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3억. 그러면 특별수익은 7억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안고 내가 증여받은 거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간의 제한도 그 이전 것도 이제 있고 배우자도 있고 부양 간병에 대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름 받는 대상도 아니고 특별수익도 아닙니다. 상속재산에 상속받아서 공제되는 특별수익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쟁점이 이제 그 유류분이라든가 상대분이나 이런 이제 증여가 문제가 되면 한쪽은 이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기다. 왜? 특별식으로 집어넣어야 자기가 많이 받으니까. 상대방이 증여를 받았다면 나는 이걸 갖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유류분을 받든 저쪽 상속분을 깎든 그게 되니까.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 내가 증여받는 입장이라면 이걸 이쪽으로 밀어냅니다. 왜? 이쪽으로 밀어내는 순간 나는 증여가 그만큼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니까요. 없어지면 유류분 반환 안 해줘도 되고 뭐 상속분 공제 안 해줘도 되니까 내가 이득입니다. 물어주지 않아도 되고 상속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증여받은 쪽은 그 증여를 밖으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결국 상속소송과 유류분 소송은 이거 싸움입니다. 이거. 물론 이전에 증여받은 거를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증여받은 걸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몇 달 전에 제가 그 증여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그 유튜브를 한 게 있습니다.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입증 방법, 입증을 해야 되고, 뭐 현금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증됐다고 봤을 때 결국 유류분 소송은 청구하는 쪽은 상대방 걸 밀어넣으려고 그러고 소송 당한 쪽은 좀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 싸움입니다. 이거는 결국 이건 누가 결정하냐? 이건 결국 재판장님이 결정합니다. 자, 재판장님이 결정하는데 재판을 하다 보면 자, 이렇습니다. 신문 내에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증여입니다. 여기는 이제 특별수익입니다. 여기 특별수익이 아니고 여기는 특별수익입니다. 이게 쟁점이 됩니다. 줄다리기죠. 이게 만약에 이게 주택입니다. 주택. 자, 이제 증여한 것이 주택입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특별이익이냐 아니냐 갖고 다투게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게 0대 100 이거 뭐 완전 특별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도 반격이 들어옵니다. 반격이. 또 100대 0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여기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줄다리기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그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준비 서면을 쓰는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물론 어떤 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서 딱 전체적으로 쭉 비교를 해보니 이 특별 딱 보니 56% 정도는 특별수익이야. 여기 특별수익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뭐냐면 44%는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110억짜리 부동산이 됐을 때 5억 6천은 특별수익이고 4억 4천은 특별수익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 안 나옵니다. 지문기구가 아니면 아닙니다. 왜? 주택의 증여물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특별수익이면 특별수익이 아니면 아닌 거지. 내가 보기에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56%이기 때문에 56% 5억 6천만 특별수익이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56%. 그러니까 판사님이 고민을 하는 게 1%가 되고 딱 넘어가면 그냥 특별수익입니다. 여기서 51%입니다. 여기 49%예요. 아니, 극단적으로 50.1%가 이쪽으로 가고 49.9%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다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이 주식회사랑 똑같습니다. 과반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별수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모호하다 보니 이 쟁점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추상적인 개념인데 내가 51%만 먹으면 내가 이기는 거거든요. 전부 다요. 이 쟁점에 대해서만큼은. 물론 뭐 증여 물건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보통 이 하나마다 이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속 사건이 어려운 겁니다. 쟁점이 워낙 많고 그 전부를 다투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그래서 결국 이 특별수익이냐 아니냐의 싸움은 이 특별수익에 대한 논리를 누가 더 잘 피고 누가 더 재판부를 설득을 해서 내가 50.1%를 먹을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네. 자, 이해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판례 분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부 이제 뭐 저희가 서면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어떤 경우에 어떤 판결이 떨어졌고 어떤 경우에 어떤 판결이 떨어졌고 이런 거를 이제 학업식 판례를 분석을 하고 또 논문을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다 좀 더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설득력이 있으니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간다 저희가. 근데 지금 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대충 이해는 하실 겁니다. 이 특별수익,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오늘 원래 제가 처음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증여라 그래서 특별수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이꼬로라고 봅니다. 이꼬로.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작은 개념입니다. 증여가 훨씬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특별수익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소송을 하실 때 뭐 저쪽에 증여 받았기 때문에 나는 증여 받은 거 없고 그럼 소송하면 무조건 이기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내가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길 거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길어지는데 말이 자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또 토지도 증여했어요. 또 여기 현금. 이거는 배우자. 요거는 일남에게. 요것도 배우자. 요것도 일남에게. 아파트도 있습니다. 요거는 일남에게. 이런 경우에 어떤 거는 특별수익이 되고 어떤 건 특별수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특별수익으로 인정을 받으면 내가 반환받을 유료분은 그만큼 많아집니다. 왜? 이게 다 많기 때문에. 특별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또 상속재산 분할에서도 상대방이 특별수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 상속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 이게 졌습니다. 이게 졌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현금이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만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승소 판결은 받았죠. 그러나 내가 반환받을 유류분이 확 줄어버립니다. 이게. 승소 상대 분할에서도 내가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인정이 됐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특별수익이 요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부에 대한 상속분을 갖고 갑니다. 그렇다면 내 상속분을 그만큼 뺏기겠죠. 왜냐면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대분할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득을 보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손해를 봐야 됩니다. 왜? 상속재산 분할은 이렇게 정해진 상속재산 파이에서 내 비율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 비율이 높아지면 누구나 반드시 뺏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될수록 내 거는 늘어난다는 거죠.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인정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수익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마다 다 증명을 해야 되고 하나하나마다 다 해당 증여를 특별수익 인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특별수익 중에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배우자 문제, 그리고 그 1114조, 아까 말씀드린 1년 이 문제, 그리고 그거는 이미 뭐 상당히 많은 판례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양과 기업 이거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판결이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축적된 판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 세 가지 쟁점에서 하나만 갖고 얘기해도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하나하나가 결론이 없는 질문이거든요. 어떤 때는 이렇게 되고, 어떤 때는 들어가고, 어떤 때는 빠지고,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각 가정마다 사정이 틀리고, 증여 물건이 틀리고, 재산 규모가 틀리고, 그 서로의 관계가 틀리고, 그리고 또 재판하는 판사님의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잘 설명을 해서 나한테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줄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명심하실 건 증여라고 해서 특별수익이 아니고 내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부터 배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패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궁금한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문자로 질문하셨는데 저 다 말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문자만으로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해서 답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섣불리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직접 전화를 주시고요. 이런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전화를 주시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댓글 달아주신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